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새벽 골목길, 명품을 두른 불량배들에게 밀쳐진 노인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죠. 그때 막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순경 서윤이 노인의 앞을 막아섰어요. 그만하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서윤은 꿈에도 몰랐죠. 자신이 구하러 뛰어든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사연의 수첩과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께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반, 한겨울의 서울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사람 냄새가 나던 골목길이 이 새벽만 되면 가로등, 불빛마저 힘을 잃고 흐릿하게 깜빡이는 스산한 거리로 바뀌곤 했죠. 칼바람이 뺨을 애는 그 새벽 공기 속으로 한 젊은 여자가 하얀 입김을 내뱉으며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구대 순경 한서윤, 29살. 서윤의 퇴근길은 언제나 젖은 손뭉치를 머리끝부터 뒤집어 쓴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밤새 취객들의 거친 고성에 시달렸고 끝도 없는 신고의 진을 다 빼고서야 겨우 근무복을 벗을 수 있었죠. 12시간 넘게 서서 버틴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어깨는 누군가 돌멩이를 올려놓은 것만 같았어요. 편의점에서 1,000원 할인 스티커가 붙은 도시락 하나를 건져 나온 게 오늘 서윤이 자신에게 허락한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비닐봉지 속에서 힘없이 덜렁거리는 도시락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온기 없는 무게가 묘하게 서윤의 하루와 닮아 있었어요. 얼어붙은 보도블록 위를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끝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종아리를 타고 허리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겨울 외투 지퍼를 턱까지 올려도 새벽바람은 틈이란 틈은 다 찾아내 파고들었죠. 코끝이 빨갛게 얼어붙은 채 걸음을 옮기던 그때 가방 안쪽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손을 꺼낼 기력도 빠듯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방 속을 더듬어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남동생 지환이었습니다. 지환은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했던 아이였어요. 걸핏하면 응급실에 실려가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상태가 위태로워지곤 했죠. 서윤이 이를 악물고 경찰이 된 것도 쉼없이 야간 근무를 자처하며 수당을 긁어 모은 것도 전부 이 동생의 병원비와 약값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에게 지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었어요. 문자 메시지 창을 열자 짧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안 아팠으면 누나한테 짐이 아니라 힘이 됐을 텐데. 오늘도 고생 많았지. 조심히 와. 서윤의 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지환은 늘 그랬어요. 자기 때문에 누나가 청춘을 통째로 갈아넣으며 산다는 걸 알고 있었고 누나가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밤새 일한다는 사실에 늘 가슴 아파했죠. 그래서 지환의 문자에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25살짜리 동생. 그 미안함이 꾹꾹 눌러 담긴 짧은 문자. 한 통이 비닐봉지 속 식어버린 도시락보다도 더 묵직하게 서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당장이라도 답장을 쓰고 싶었어요. 아니야. 내가 내 힘이야. 내가 있으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야. 그 한마디를 보내고 싶었지만 서윤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멈춘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를 곱씹을 여력조차 남지 않을 만큼 서윤은 이미 바닥까지 소진되어 있었던 거예요. 서윤은 짧은 한숨을 흘리며 휴대폰을 외투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름길인 후미진 골목 어귀에 막 들어서는 순간 평소라면 인적 하나 없이 조용했을 그곳에서 날선 고함이 새벽의 정적을 찢어버렸어요. 이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나? 이거 한정판이야. 당신 목숨값보다 비싼 신발이라고. 서윤의 온몸이 반사적으로 굳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피로에 절어있던 감각들이 일제히 깨어났어요. 고함 뒤를 이어 들려온 건 둔탁한 충격음, 그리고 그 위를 덮는 노인의 억눌린 신음이었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낮추고 낡은 담벼락 모서리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살짝 고개를 내밀어 골목 안쪽을 들여다본 순간 서윤의 눈에 들어온 건 이런 광경이었어요. 골목 한쪽에 비스듬히 세워진 번쩍이는 검은 외제차. 그 옆에서 명품 로고가 커다랗게 박힌 옷을 입은 젊은 사내 둘이 한 노인을 구석으로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새벽에 얄팍한 명품 옷만 걸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어떤 부류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눈빛에는 약한 사람을 짓밟으며 느끼는 잔인한 쾌감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겨울바람에 옷깃이 벌어진 해진 점퍼 위에는 정체 모를 국물 얼룩이 선명했고 한쪽 무릎이 찢어진 바지 사이로 쇠똑같이 마른 다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코를 손등으로 틀어막으며 노인 앞에 침을 뱉었습니다. 아, 진짜 냄새 나네. 야, 지갑 한번 내놔봐. 세탁비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노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벽에 등이 막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사내는 거칠 것 없이 노인의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밀어넣더니 가죽이 다 벗겨진 낡은 지갑을 거침없이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것들을 길바닥에 사정없이 털어버렸죠. 영수증 조각들이 바람에 날리고 구겨진 지폐 몇 장이 차가운 바닥 위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새벽 바람이 지폐를 이리저리 굴려대자 노인은 흙먼지가 묻은 손으로 다급히 그 돈을 주우려 바닥을 더듬었어요. 깨진 돋보기 안경이 코끝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노인의 갈라진 손끝이 필사적으로 지폐를 향해 뻗어갔습니다. 번쩍이는 구두 끝이 노인의 손가락 바로 앞에 닿으려던 지폐를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손을 놀려? 확! 노인의 손끝이 지폐에 닿기 직전 구두굽이 지폐째 바닥을 내리눌렀어요. 미처 손을 빼지 못한 노인의 손가락 끝이 구두와 바닥 사이에 스쳤고 노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마디. 굵은 그 손이 자기 돈을 줍겠다고 뻗었다는 이유만으로 짓밟힌 거예요. 사내는 구두 밑에 지폐를 비벼 으깨듯 발을 돌리며 비열하게 웃었고 다른 사내는 팔짱을 낀 채 구경이라도 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얼어붙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이 골목을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도움을 청할 곳도 몸을 숨길 곳도 없는 한겨울 새벽의 막다른 골목. 노인에게 이 순간은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과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서윤은 담벼락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못 본 척 지나치면 그만인 남의 일이었어요. 이 골목만 빠져나가면 서윤의 집까지는 5분 거리.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빨리 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새벽은 지나갈 터였죠. 하지만 노인의 모습이 서윤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서 피로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식어버린 도시락이 바닥에 닿는 작은 소리가 났지만 서윤의 귀에는 이미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가방끈을 고쳐 매고 외투 지퍼를 턱까지 올린 서윤의 두 눈이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좁은 골목 안에 서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섬뜩할 정도로 가라앉은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 한마디는 새벽의 정적을 칼로 가르듯 또렷하게 골목벽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지폐를 짓밟고 있던 구두가 멈칫하며 떨어졌습니다. 사내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어요. 담벼락 모서리를 돌아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건 외투 지퍼를 턱까지 올린 채 두 눈을 서늘하게 빛내는 젊은 여자 하나였습니다. 사내들의 눈이 서윤을 위아래로 흩었습니다. 마른 체격, 피로가 잔뜩 내려앉은 얼굴,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죠. 혼자라는 걸 확인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명품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코웃음을 치며 서윤 쪽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서윤을 깔아내려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죠. 뭐야 넌? 어디서 정의의 사도 놀이야? 좋은 말로 할 때 못 본 척 지나가지.
사내가 한 걸음 더 다가서자 얼굴이 코앞까지 들이밀어진 거리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의 뒷걸음질을 쳤을 겁니다. 여자 혼자 한겨울 새벽인 적 없는 골목에서 덩치 큰 남자들과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윤의 발은 한치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사내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오른손을 천천히 외투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아주 익숙한 동작으로 휴대폰을 꺼내더니 엄지손가락 하나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렌즈가 빛을 받아 반짝이는 순간 서윤의 손은 흔들림 하나 없이 사내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조준했어요. 그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옮겨 골목 입구에 세워둔 외제차의 번호판까지 한 프레임 안에 정확히 담아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전부 녹화되고 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떨림이라곤 한 조각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마치 지구대에서 매일 밤 취객들을 상대하며 단련된 현장의 감각이 온몸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가 또박또박 단단하게 내뱉어졌습니다. 어르신 지갑 뺏으신 거랑 어르신 돈 짓밟으신 거 다 찍혔거든요. 그 한마디에 사내들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까까지 기세등등하게 노인 위에 군림하던 그 뻔뻔한 얼굴에 예상 못한 변수를 만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간 거예요. 두 사내는 본능적으로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찰나의 동요를 서윤은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허세라는 건 쉽게 꺾이지 않는 법이죠. 사내 중 덩치가 더 큰 쪽이 이를 악물며 서윤을 향해 팔을 거칠게 휘둘렀습니다. 이게 미쳤나? 그 휴대폰 안 치워? 보통이라면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내의 휘두른 팔이 허공을 가르고 지나간 바로 그 자리로 서윤이 제 발로 들어선 거예요. 사내의 코앞까지 다가선 서윤의 눈빛은 조금 전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112 신고 버튼 누르겠습니다. 서윤의 입에서 나온 그 한 문장이 새벽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경범죄가 아닙니다. 두 분이서 어르신 지갑을 빼앗고 돈까지 밟아 뭉개셨으니 특수강도의 공동 협박까지 붙을 수 있어요. 감당하시겠어요? 특수강도. 그 단어가 서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사내들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노인을 괴롭히며 킥킥거리던 그 거만한 눈빛이 마치 어둠 속에서 불빛을 만난 쥐처럼 갈 곳을 잃고 이리저리 굴러다녔어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건지 사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서윤은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사내들의 눈앞으로 돌려 신고 화면을 정면으로 보여줬어요. 화면 한가운데 떠있는 초록색 통화 버튼 위에 서윤의 엄지손가락이 천천히 올라가 얹혔습니다. 선택하세요. 경찰서 가서 합의금 물고 전과 남기실래요? 아니면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지실래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은 묵직했어요. 마치 법정에서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서윤은 사내들에게 딱 두 가지 길만 내밀었습니다. 3초 드립니다. 사내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하나. 서윤의 엄지가 통화 버튼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둘. 사내 하나가 먼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까까지 노인의 돈을 짓밟던 그 거만한 구두가 이제는 허둥지둥 뒤로 물러나고 있었어요. 나머지 하나도 동료의 뒤를 따라 슬슬 몸을 돌렸습니다. 아, 재수 없어 진짜. 야, 가자. 끝까지 허세를 부리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기세라곤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러나면서도 비열한 만큼은 끝까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내 하나가 바닥에 흩어져 있던 노인의 지폐 몇 장을 후다닥 집어들며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세탁비 명목으로 빼앗은 돈을 끝내 가져가겠다는 거였죠. 서윤이 한 발 더 나서려는 순간 사내들은 이미 도망치듯 외제차에 올라탔고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외제차의 빨간 후미등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서윤은 참아왔던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후, 하얀 입김이 겨울 공기 속에 길게 피어올랐어요.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자 그제야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어요.
심장은 아직도 가슴팍 안에서 세차게 뛰고 있었고 휴대폰을 쥔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촉촉하게 배어 있었죠. 하지만 서유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 안에 감추며 서둘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노인이 보였어요. 아까 사내들에게 밀려 벽에 부딪혔는지 해진 점퍼의 등 쪽에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습니다. 한겨울 새벽 바닥의 냉기가 그대로 올라올 텐데 노인은 일어설 기력조차 없는 듯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그 주변으로는 바람에 날린 영수증 조각들만 쓸쓸하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주저없이 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저한테 잡고 일어나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겨울바람에 얼어붙은 뺨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공포에 질려있던 눈에 이제야 한 줄기 안도가 스며드는 게 보였어요. 서윤의 손을 마주잡는 노인의 거친 손이 아직도 잔뜩 떨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에는 다시 새벽의 고요함이 내려앉았어요. 아까까지 비명과 욕설로 가득하던 그 좁은 공간에 이제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하얀 입김이 되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노인의 마른 팔을 천천히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노인의 체온이 너무 미약해서 마치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노인을 벽 쪽에 조심스럽게 기대어 서게 한 뒤 노인의 상태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점퍼 여기저기에 흙이 묻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구두에 스쳐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다행히 뼈가 부러질 정도는 아닌 것 같았지만 이 한겨울 새벽에 이 정도 봉변을 당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아까 그 사람들이 한 짓 제 휴대폰에 다 녹화돼 있어요. 얼굴이랑 차 번호판까지 전부 찍혔거든요. 증거는 충분하니까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시겠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서윤의 말에 노인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괜찮네. 나는 됐어.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짧은 한마디 안에는 세상살이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봤자 이 늦은 새벽에 얼마나 오래 붙잡혀 있을지 모르고 조사를 받고 조서를 쓰고 하는 그 복잡한 과정을 버틸 기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노인의 축 처진 어깨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어쩌면 신고를 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오랜 세월 살아오며 몸으로 배운 건지도 모릅니다. 서유는 더 이상 권유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같이 가서라도 신고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피해자인 어르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밀어붙일 수는 없었어요. 서유는 속으로 아까 찍어둔 영상을 꼭 보관해 둬야겠다고 다짐하며 일단 발치에 흩어진 물건들부터 챙기기로 했습니다. 바닥 여기저기에 노인의 소지품들이 볼품없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서유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다시 무릎을 꿇고 손으로 하나하나 더듬어 주었습니다. 제일 먼저 잡힌 건 한쪽 다리가 휘어진 낡은 돋보기 안경이었어요. 사내들에게 밀릴 때 떨어진 건지 렌즈 한쪽에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죠. 조금 떨어진 곳에는 빛이 발해서 원래 색을 알 수 없는 손수건이 구겨진 채 바닥에 붙어 있었고 그 옆으로 가죽이 다 벗겨져 안감이 드러난 해진 지갑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물건들의 흙을 하나하나 털어냈어요. 돋보기 안경 렌즈를 자기 외투 소매로 닫고 손수건은 가지런히 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갑을 집어들었죠. 지갑의 흙을 털어내다가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반쯤 벌어진 지갑 안쪽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역시나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 한 장의 지폐도 남지 않은 빈 지갑. 아까 그 비열한 사내들이 도망치면서까지 바닥에 돈을 싹 쓸어간 거였죠. 세탁비라는 핑계로 빼앗은 노인의 전 재산을 끝내 들고 간 겁니다. 텅 빈 지갑의 허한 속살이 조금 전 벌어진 횡포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서유는 표정을 애써 추스르며 지갑의 먼지를 깨끗이 털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여기요. 그런데 지갑을 돌린 서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지갑을 받아들었어요. 텅 빈 안쪽을 들여다보는 노인의 표정이 잠깐 일그러졌지만 노인은 그 안타까움을 꼭 삼키듯 깊은 한숨만 한 번 내쉬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정말 고마워. 내가 눈이 어두워 이런 꼴을 보였구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수치심과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갑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 듯 품에 넣는 노인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걸 보며 서유는 한 가지를 직감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지금 집에 돌아갈 교통비조차 없다는 거요. 이 한겨울 새벽에 몸도 성한 곳이 없는 어르신이 맨몸으로 집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의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바지 주머니 쪽으로 향했어요. 손끝에 닿는 건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의 감촉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2장. 어제 아침 출근 전에 따로 빼놓은 돈이었어요. 동생 지환이 먹는 심장 영양제가 이번 주 안에 바닥날 예정이라 한숨 자고 일어나 약국에 들러 한 통 사려고 챙겨둔 거였죠. 그 20,000원이 손끝에 닿는 순간 서윤의 머릿속은 가혹한 숫자들로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이 20,000원이면 지환 영양제 한 통을 살 수 있었어요. 아니면 열흘째 밀려있는 통신비에 보탤 수도 있었고 다음 주 지환 정기 검진 때 교통비로 쓸 수도 있었죠. 서윤에게 이 돈은 그냥 종이장 2장이 아니었습니다. 빠듯한 살림의 빈틈을 겨우겨우 메워줄 생존의 파편이었어요. 이 돈을 쓰면 이번 달 영양제는 포기해야 했고 솔직히 말하면 이번 주 서윤 자신의 밥값마저 아슬아슬해지는 거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지폐를 만지작거리는 서윤의 손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동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나 미안해. 매번 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지환의 힘없는 미소가 눈앞에 어른거렸죠. 밀린 고지서의 빨간 숫자들도 텅 빈 통장 잔고도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옆에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서윤의 시야로 들어왔어요. 깡마른 어깨가 겨울바람에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해진 점퍼 틈새로 매서운 바람이 파고드는지 노인의 몸 전체가 쉬지 않고 떨리고 있었어요. 이 한겨울 새벽에 돈도 없이 이 어르신은 대체 어떻게 집까지 돌아간단 말인가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서 돌아가던 계산기가 딱 멈췄습니다. 동생의 얼굴도 고지서의 숫자들도 잠깐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한 거예요. 서윤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거칠고 마른 손바닥 위에 그 지폐를 조용히 올려놓은 뒤 자기 양손으로 그 위를 꽉 감싸 덮었어요. 어르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가져가세요. 날이 많이 늦었어요. 이 돈으로 꼭 택시 타고 들어가세요. 네. 노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지폐의 감촉을 느끼자마자 노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손을 저어댔어요. 아니야, 아가씨. 내가 어떻게 이 귀한 돈을? 나 정말 괜찮네. 걸어가면 돼. 집이 그리 멀지도 않아. 노인의 목소리에 당황함과 미안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한참 어린 젊은 아가씨에게 돈을 받는다는 게 노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인의 손을 더 꼭 쥐며 목소리에 장난기를 살짝 얹었어요. 아니요. 제 마음 편하자고 드리는 거예요. 저 오늘 야간 수당 받는 날이라 돈 좀 있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서윤의 통장 잔고가 얼마나 바닥인지는 서윤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서윤은 그 거짓말을 하면서도 애써 밝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르신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 웃음 한 겹 뒤에 거짓말을 살짝 숨겨놓은 거였어요. 노인은 서윤의 맑은 눈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는 노인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맺혔어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 보이지 않는 젊은 아가씨가 자기 아니보다 처음 만난 늙은이의 걱정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걸 노인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자기 앞가림도 빠듯해 보이는 젊은이가 어쩌면 이토록 따뜻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걸까? 노인의 가슴 한쪽에서 잊고 지냈던 세상의 온기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노인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그 돈을 양손으로 감싸쥐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아가씨. 서유는 괜찮다는 듯 가볍게 손을 흔들고는 큰 길 쪽으로 노인을 부축해 나갔어요. 마침 멀리서 노란 불빛을 켠 택시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손을 들어 택시를 세운 뒤 노인이 뒷좌석에 안전하게 오르는 것까지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닫아드렸어요. 어르신, 따뜻하게 들어가세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택시 창문 너머로 노인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새벽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려가고 빨간 후미등이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서유는 그제야 텅 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까까지 꼬깃꼬깃한 지폐의 감촉이 남아있던 그 자리가 이제는 허전하게 비어 있었어요. 이번 달 지원 영양제는 다음 달로 미뤄야 할 겁니다. 어쩌면 이번 주 서윤 자신의 끼니도 좀 줄여야 할지 모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주머니는 분명 텅 비었는데 마음 한쪽은 오히려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아까움보다는 잔잔한 뿌듯함이 가슴 안쪽에서 고요하게 번졌어요. 서유는 바닥에 내려놓았던 비닐봉지를 집어들고 다시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칼바람이 여전히 뺨을 에었지만 서윤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 한 줄기가 걸려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비번을 맞은 서윤은 오전부터 밀린 일들을 처리하러 은행을 찾았어요. 공과금도 밀려 있었고 다음 달 지원병원비를 마련하려면 소액 대출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서자 점심시간을 앞둔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창구 대기 번호표를 뽑아보니 앞에 20명 가까이 밀려 있었어요. 서유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입구 쪽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한 노인의 뒷모습이 서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뜬 복잡한 메뉴와 작은 글씨에 주눅이 든 건지 연신 주머니에서 돋보기 안경을 꺼내 고쳤으며 버튼 하나를 누르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화면은 시간 초과로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고 노인의 손은 갈수록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문제는 노인 뒤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1명, 2명 기다리는 사람이 늘어나자 짜증 섞인 한숨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침을 크게 했고 뒤쪽에서는 빨리빨리 좀 하시지 않은 중얼거림까지 들렸죠. 그 소리가 노인의 귀에도 들렸는지 노인의 어깨가 한층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화면을 누르는 손가락이 점점 더 떨리고 얼굴에는 식은땀까지 맺히기 시작했어요. 서유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나 키오스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까요? 부드러운 목소리에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치는 순간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낡은 점퍼 대신 깨끗한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돋보기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 눈빛은 분명했어요. 며칠 전 한겨울 새벽 골목에서 깡패들에게 당하고 있던 바로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서윤의 반가운 외침에 노인도 눈을 크게 떴어요. 아니, 자네는 그날 그 아가씨 아닌가? 며칠 전 어두운 골목에서 자신을 구해주고 택시비까지 쥐어주었던 생명의 은인을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날 줄이야. 노인의 안색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아까까지 주눅들어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지고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는 노인의 표정에 서윤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그때 그 뒤로 괜찮으셨어요? 손은 좀 나으셨고요? 다 나았네. 다 나았어. 그때 아가씨 덕분에 무사히 집에 들어갔지. 정말 고마웠어. 노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지만 서유는 먼저 당장 노인이 곤란해하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 드리기로 했어요. 키오스크 화면을 살펴보니 번호표 뽑는 메뉴에서부터 어떤 업무를 선택해야 하는지 몰라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서유는 능숙한 솜씨로 화면을 조작하며 노인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넣는 창이 뜰 텐데 그건 제가 안 볼 테니까 천천히 입력하세요. 서유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독촉의 시선과 짜증 섞인 한숨은 서윤이 온몸으로 막아선 채였어요. 노인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옆에서 맞아요. 잘하고 계세요라며 다독여줬고 화면이 바뀔 때마다 다음 단계를 미리 알려줬죠. 마치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 서윤의 목소리는 끝까지 부드럽고 참을성 있었습니다. 업무를 무사히 마친 노인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연신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맙네. 내가 이 기계만 보면 눈앞이 캄캄해서 자식들한테도 차마 매번 부탁을 못하겠고 혼자 해보려니 쩔쩔매게 되는 거라. 노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살짝 묻어났지만 이내 노인은 표정을 밝히며 서윤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밥이라도 함께 대접하고 싶네.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게. 그날도 택시비만 받고 이름도 안 알려주고 가버려서 내가 얼마나 마음에 걸렸는지 몰라. 노인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서윤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은행 볼 일이 아직 남아 있었고 식사 대접을 받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노인의 그 간절한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정말 간단한 것만요. 서윤이 수락하자 노인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노인은 은행 근처에 있는 깔끔한 한식당을 가리키며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노인의 낡은 구두와 소박한 차림새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날 새벽 골목에서 봤던 텅 빈 지갑이 떠올랐어요. 괜히 비싼 데 가자고 하시면 어르신 주머니 사정만 더 힘들어지겠지. 서윤은 장난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은행 앞거리에 보이는 빨간 포장마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어르신, 저 사실 아침부터 매콤한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저기서 같이 드셔주실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이에요. 서윤의 말에 노인은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서윤의 속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사한 식당 대신 길거리 포장마차를 골라준 이 젊은이의 배려가 노인의 가슴을 또 한 번 따뜻하게 적셨던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포장마차, 빨간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어찌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해진 외투의 노인과 피로가 짙게 내려앉은 젊은 여자가 떡볶이 접시 하나를 사이에 놓고 마주 앉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만큼은 포장마차 안에 어떤 테이블보다 따뜻했어요. 서윤은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어르신의 앞접시에 넉넉히 덜어드렸습니다. 노인은 서윤이 골라준 떡볶이 한 점을 입에 넣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매콤달콤한 떡볶이의 온기가 입안 가득 번지자 며칠 전 새벽 골목의 차가운 기억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서윤을 바라보았어요. 자신을 위해 일부러 저렴한 길거리 음식을 골라준 이 젊은이의 속 깊은 마음씨를 노인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골목에서 보여준 용기만으로도 대단한데 택시비를 쥐어주던 그 따뜻한 손길, 그리고 오늘 키오스크 앞에서 보여준 끝없는 인내심까지 사람의 마음을 이토록 따뜻하게 쓰는 젊은이가 세상에 있다니 노인의 눈가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어요. 포장마차 천막 가는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온도였습니다. 끓어오르는 떡볶이 냄비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천막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김 사이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소박하게 번져나갔어요. 아까까지 은행 키오스크 앞에서 주눅 들어있던 노인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사람처럼 편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꽤 맛있네. 이 나이에 길거리 떡볶이를 먹게 될 줄이야. 노인의 입꼬리가 올라가며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잡혔어요. 그 표정이 어찌나 흐뭇한지 마치 다 큰 딸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아버지 같았습니다. 노인은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윤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아가씨는 참 마음이 따뜻해.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나 같은 노인네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건가? 투박하지만 진심이 묻어나는 질문이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서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다는 간절함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서유는 그 시선이 쑥스러웠는지 어묵 국물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살짝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에이,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면 못 지나치는 성격이라. 서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넘기려 했지만 노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게 대단한 거지.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것도 자기 몸도 힘든 새벽에 위험한 줄 알면서도 말이야. 보통 사람은 못해, 그건. 노인의 단호한 말에 서윤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사실 서윤이 경찰 생활을 하면서 들은 말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것밖에 못하냐? 세금 아까운 줄 알아라. 민원에 시달리고 윗선에 치이는 게 일상이었던 서윤에게 누군가가 자기 행동을 진심으로 알아봐 주고 장하다고 말해주는 일은 정말이지 오래간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윤은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음속 어딘가에 단단히 잠가두었던 문이 살짝 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서윤은 종이컵을 내려놓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경찰이에요. 지금은 사복을 입고 있지만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젓가락을 집으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경찰. 자네가? 네. 지구대 순경이요. 아직 햇병아리예요. 서윤이 쑥스럽게 웃자 노인은 한참 동안 서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감탄 섞인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경찰이었어. 어쩐지 그날 새벽에 그 불량배 둘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장하구먼. 정말 장해. 노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손가락으로 종이컵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어요. 장하다는 말 한마디가 비타민 열 알보다 달콤하게 가슴속에 스며드는 걸 서윤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떡볶이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포장마차 안을 채웠습니다. 서윤은 무의식적으로 외투 주머니 안쪽을 만지작거렸어요. 그곳에는 작은 열쇠고리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반쯤 닳아서 모양을 알아보기 힘든 경찰 모자 모양의 금속 열쇠고리였죠. 제 아버지가 경찰이셨거든요. 서윤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노인은 떡볶이를 집으려던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어릴 때 아마 제가 7살인가 8살쯤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하나 발견한 적이 있는데 그 수첩 첫 페이지에 정혜라는 글자가 아주 크게 적혀 있었어요. 서윤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어느 장면을 바라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때는 그 글자가 뭔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빠가 굵직한 글씨로 꾹꾹 눌러 쓴 그 두 글자가 참 예뻐 보였거든요. 나중에 커서 알게 됐죠. 아빠가 왜 그 글자를 수첩 맨 앞에 적어뒀는지. 서윤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지만 이내 다시 차분하게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파출소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이었어요. 크게 승진하거나 이름을 날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 아버지를 찾았거든요. 할머니들이 길에서 넘어지면 제일 먼저 달려가시고 아이들이 길을 잃으면 밤새 동네를 뒤지시고 늘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나서시는 분이었어요. 서윤은 열쇠고리를 주머니에서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경찰 모자 모양의 작은 금속 장식이 포장마차의 노란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이건 아버지가 쓰시던 열쇠고리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 그때부터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서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에서 떠들던 다른 손님들의 소리마저 멀어진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고요하고 깊은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서윤은 열쇠고리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아빠처럼 누군가에게 작지만 단단한 힘이 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경찰이 됐어요. 아빠가 수첩에 적어둔 그 정혜라는 글자. 저한테는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 같은 거거든요.
서윤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자랑스럽고 그리우면서도 따뜻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노인은 서윤이 이야기하는 동안 한마디도 끊지 않고 묵묵히 경청했습니다. 화려한 학벌이나 높은 연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오직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고 싶다는 정직한 열망으로 가득 찬 서윤의 눈동자. 그 맑은 빛을 바라보며 노인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런 젊은이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다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서 그래도 정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노인의 눈 속에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스쳤어요. 이 맑은 빛이 세상의 거친 바람에 흐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노인의 가슴 속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노인은 테이블 너머 서윤의 손을 가만히 잡아 다독였어요.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셨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고스란히 이어받은 딸이 있으니 분명 하늘에서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노인의 따뜻한 한마디에 서윤은 참으려던 눈물이 살짝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얼른 손등으로 훔치며 괜히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아유, 어르신 때문에 울 뻔했잖아요. 떡볶이 먹으면서 울면 안 되는데. 노인도 함께 웃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떡볶이 김과 함께 가볍게 피어올랐어요. 어느덧 접시 바닥이 빨간 양념 자국만 남기고 깨끗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물 종이컵도 비었고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슬슬 정리를 시작할 시간이었죠.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포장마차 밖으로 나섰습니다. 겨울 바깥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지만 뱃속에 떡볶이 온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인지 아까보다는 훨씬 견딜만 했어요. 서윤은 노인을 향해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떡볶이 정말 잘 먹었어요. 다음엔 제가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아셨죠? 노인은 서윤의 밝은 인사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고맙네. 서윤 아가씨, 우리 꼭 다시 보세. 꼭이야. 서윤은 한 번 더 손을 흔들고 돌아섰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노인의 외투 자락을 흔들었지만 노인은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라. 한서윤. 노인은 멀어지는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되뇌었어요. 빨간 떡볶이처럼 따뜻하고 진한 여운이 노인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포장마차의 빨간 천막이 겨울바람에 펄럭이는 가운데 두 사람의 소박하지만 특별한 만남이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채 말이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여느 때처럼 지구대에 출근해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당직 보고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별다른 사건 없이 조용했다는 보고에 안도하며 커피 한 잔을 내리려던 참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아침 햇살이 지구대 사무실 유리창에 부드럽게 부서지고 있었고 서윤은 어제 떡볶이를 나누어 먹던 어르신의 흐뭇한 미소를 떠올리며 잠깐 기분 좋은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구대 현관 쪽에서 요란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두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빠르고 거칠고 성난 발걸음이 복도를 울렸고 그 뒤를 따르는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여경 어디 있어? 내 아들 팔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여자, 당장 나오라고 해. 서윤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지구대 로비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 접수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며칠 전 골목에서 마주쳤던 그 사내 둘이 서 있었어요. 그날 새벽 노인을 괴롭히던 그 명품을 입은 깡패들이었습니다. 한 놈은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서윤은 그 깁스가 대체 언제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골목에서 대치할 때 그 정도 부상을 입힌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윤의 시선을 정말로 얼어붙게 만든 건 그 무리 뒤에 버티고 서 있는 한 남자의 존재였습니다.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 은퇴 안경, 거만하게 치켜든 턱. 이 지역에서 건설업부터 유흥업까지 모든 이권에 손을 대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 지역 유지. 그러니까 그 깡패들의 아버지였어요. 그 남자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마치 여기가 자기 집 안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당당한 눈빛이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안쪽에서 허겁지겁 달려나온 사람은 지구대장 오상철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급한 걸음으로 나왔던 지구대장은 로비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어요. 사실 지구대장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이 지역 유지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받은 거액이었죠. 그 이후로 지구대장은 이 남자 앞에서만큼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최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직접 나와 주시다니. 지구대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지며 비굴한 웃음이 얼굴에 번졌어요. 아까까지 당직 근무자들에게 호통을 치던 그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상사 앞에 불려간 말단 사원처럼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저게 정말 자기가 모시는 지구대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순식간에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때 깁스를 한 사내가 서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그날 밤에 우리 협박했다고요. 경찰 신분 숨기고 접근해서 과잉 진압까지 했어요. 이것 때문에 팔이 이 지경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줄 거예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과잉 진압이라니요. 그날 새벽 골목에서 서윤은 사내들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어요. 휴대폰으로 녹화를 하고 법적 경고를 했을 뿐 어떤 물리적 접촉도 없었습니다. 저 깁스가 어디서 온 건지 서윤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분명 조작된 거였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어요. 대장님, 그날 상황은 제가 녹화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과잉 진압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분들이 무고한 어르신을. 하지만 서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구대장이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임순경, 지금 이게 무슨 망신이야? 지구대장의 얼굴에 더 이상 비굴한 웃음은 없었어요. 대신 서윤을 향해 쏘아보는 눈에는 불같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진짜 이유를 서윤은 알 수 없었죠. 지구대장이 진짜 두려운 건 서윤이 이를 키워서 자신의 비리가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최 회장님 자제분들한테 감히 협박을 해.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하는 거야? 서윤은 할 말이 있었습니다. 영상 증거도 있었고 그날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구대장은 서윤에게 입을 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도움을 구하듯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는 동료 경찰들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도 서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누구는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고, 누구는 서류 더미를 뒤적이는 척했으며, 누구는 아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구대장의 눈밖에 나면 자기들도 피해를 볼 게 뻔하니까요. 서윤은 지구대 한복판에서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처럼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역 유지가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지구대장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지구대장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서장님과도 이야기가 다 끝났네. 이런 무법천지 경찰이 우리 동네에 있어서야 되겠나? 적당히 사과하고 옷 벗기는 선에서 마무리하지. 그게 서로 좋은 거 아닌가? 옷을 벗기라는 말은 서윤의 제복을 벗기라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직에서 쫓아내라는 뜻이었어요. 지구대장은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서윤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임순경, 들었어? 내가 일으킨 이 소란, 내가 책임져. 당장 저분들께 사과하고 사표 쓸 준비나 해. 안 그러면 파면까지 가게 만들 테니까 각오해. 사표, 파면. 그 단어들이 서윤의 고막을 때린 순간
서유는 숨이 딱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서유는 억울함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지만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금니를 꽉 다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은 울음을 겨우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이 제복, 아버지의 낡은 수첩에 적혀있던 그 정혜라는 글자를 가슴에 품고 입게 된 이 옷이 한순간에 수치와 굴욕의 상징이 되어 버린 것만 같았어요. 정당하게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새벽 골목에서 맡고 있는 어르신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용기를 낸 것뿐인데 그 결과가 파면이라니. 서유는 멍하니 자신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순경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윤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래서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해서 얻어낸 그 작은 금속 조각이 지금 이 순간에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깁스를 한 사내가 동료와 눈짓을 주고받으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와 지구대장의 호통이 뒤섞여 서윤의 귀를 메웠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서윤은 지구대 한복판에서 완전히 혼자였어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아버지의 정의를 이야기했던 그 따뜻한 시간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서윤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만 서윤은 그것조차 닦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구대장의 폭언과 깡패들의 비열한 웃음을 뒤로하고 서윤은 간신히 사무실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억울함과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손이 덜덜 떨려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재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울리자 민재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왜? 무슨 일이야? 서윤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터져 나올 것 같은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짧게 내뱉었어요. 민재 씨, 이번 주 상견례. 나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서윤아, 무슨 일 있어? 서윤아. 민재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쏟아졌지만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서윤은 민재의 목소리를 끈트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뒤로 민재에게서 전화가 3번, 4번 울렸지만 서윤은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받으면 마음이 흔들릴 테니까요. 서윤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얼마 뒤 서윤은 경찰서 현관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어요.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예고도 없이 하늘에서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겨울 비였어요. 눈도 아니고 비가, 그것도 소나기처럼 굵은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두들기며 쏟아지고 있었죠. 우산은 사무실 안에 두고 왔지만 서윤은 돌아가서 가져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지 않았다는 게 맞을 겁니다. 방금 전 그 사무실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에서 돌고 또 돌아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차가운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이마를 적시고 목덜미를 지나 등줄기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근무복 위에 걸친 얇은 외투는 순식간에 물을 먹어 무겁게 늘어졌어요.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서윤은 길 한복판에 멈춰섰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눈을 감지 않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잿빛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겨울비가 서윤의 시야를 가득 채웠고 그 사이로 아버지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가 빗물에 씻기듯 사라졌어요. 서윤아. 멀리서 누군가 서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뛰어 빗속을 뚫고 달려오는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커다란 검은 우산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외투 자락을 움켜쥔 채 전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서윤의 전화를 받고 불안한 마음에 바로 차를 몰고
지구대 근처까지 온 거였습니다. 서윤 앞에 도착한 민재는 숨을 몰아쉬며 우산을 서윤 쪽으로 기울였어요. 빗물이 민재의 한쪽 어깨를 적시기 시작했지만 민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젖은 서윤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서윤아, 왜 비를 다 맞고 있어? 전화도 안 받고. 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민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닿는 순간 서윤의 눈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울지 않았어요. 울 수 없었습니다. 울면 마음이 약해질 테고 마음이 약해지면 지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할 테니까요. 서윤은 오히려 민재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민재 씨,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요.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번 주 상견례도 취소해줘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단호함 뒤에 숨겨진 떨림을 민재는 놓치지 않았어요. 서윤은 민재의 얼굴을 차마 바라보지 못한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서윤의 신발 끝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나 경찰 잘릴지도 몰라요. 서윤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지구대에서 사표 쓰라는 소리 들었어요. 아니, 파면까지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게 내 처지예요. 서윤은 주먹을 꽉 쥐며 말을 이어갔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서윤은 닥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통장에 돈은 없고 매달 동생 병원비에 약값에 허덕이고 빚은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아픈 동생까지 있는데 이런 내가 민재 씨 곁에 있으면 민재 씨 인생까지 망칠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지막 문장은 거의 중얼거림에 가까웠습니다. 민재 씨는 좋은 사람 만나야 해요. 나 같은 사람 말고 민재 씨한테 짐이 안 되는 사람. 민재 씨가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서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민재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결심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빗속에 서 있는 서윤의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한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민재는 다시 한번 서윤의 떨리는 어깨를 양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서윤이 뿌리치려 했지만 민재의 손은 단단했어요. 서윤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소나기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한서윤. 민재가 서윤의 이름을 불렀어요. 장난기 하나 없는 진지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의 어깨를 잡은 민재의 손에 더 힘이 들어갔어요. 너, 나를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봤어?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의 눈과 마주쳤어요. 빗물에 젖은 민재의 얼굴 위로 흔들림 없는 눈빛이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실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오직 서윤을 향한 깊고 단단한 마음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 절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알아. 너라면 정의로운 일을 했을 거야. 난 널 믿어. 그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한서윤이야. 민재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또렷하게 울렸어요. 돈이 없으면 같이 벌면 돼. 동생이 아프면 같이 돌보면 돼. 그게 부부지. 뭐가 부부야? 좋을 때만 옆에 있는 게 사랑이야. 힘들 때 옆에 있는 게 사랑이지.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빗물과 뒤섞인 눈물이 턱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지만 서윤은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신 분이야. 내 진심을 알면 오히려 나보다 더 너를 예뻐하실 거야. 나 장담해. 민재는 서윤의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려주며 말했어요. 일단 가보자. 상견례 가서 다 말하자. 도망가지 말고.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 내가 방법을 만들 거야. 알았지? 민재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서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어요. 파면 위기의 경찰,
빚에 쪼들리는 가장, 아픈 동생을 돌봐야 하는 누나. 이 모든 무게를 안고 상견례 자리에 나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서유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민재의 손은 따뜻했어요. 빗물에 젖어 차가워진 서윤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그 손에서 체온 이상의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결국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작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민재는 그 작은 고갯짓 하나에 안도의 숨을 내쉬며 서윤의 어깨 위로 우산을 더 깊이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을 나란히 걸었어요. 민재의 우산 아래에서도 서윤의 마음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적어도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비에 젖지 않았습니다. 민재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온 서윤은 젖은 옷을 벗어 세탁기에 넣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뜨거운 물을 틀어도 마음속까지 파고든 한기는 녹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빗물에 씻긴 화장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창백한 안색. 서유는 서랍에서 단 하나뿐인 원피스를 꺼내 옷걸이에 걸어두고 한참 동안 그 옷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의 말이 떠올랐어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내가 방법을 만들겠다고.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따뜻했는지 서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마움과 현실은 다른 문제였어요. 민재가 아무리 방법을 찾겠다고 해도 서윤의 파면을 막을 수 있는 건 민재가 아니었습니다. 지구대장과 지역 유지가 손을 잡고 밀어붙이는 걸 평범한 회사원인 민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설령 파면을 면한다 해도 돈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동생 병원비, 밀린 공과금, 쌓여가는 빚. 민재의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이 짐들까지 함께 짊어지라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라고 서윤은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서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건 민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분들이었어요. 아들의 상견례 상대가 파면 위기에 처한 가난한 순경이라는 걸 알면 어떤 부모가 반가워하겠어요? 빚더미에 앉아있고 아픈 동생까지 달린 며느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민재는 부모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했지만 그건 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현실은 다를 거라고 서유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상견례 자리에서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숨기지 말고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내 처지를 다 보여드리자. 그러면 부모님 쪽에서 먼저 이 결혼을 말리실 거야. 그게 민재 씨를 위해서도 민재 씨 가족을 위해서도 가장 깨끗한 방법이야. 서유는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민재 앞에서는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다 털어놓고 깨끗하게 물러나자. 그게 내가 민재 씨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야. 서유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상견례까지만 버티자. 깊은 한숨이 조용한 방 안에 길게 퍼졌습니다. 상견례 당일이 밝았습니다. 며칠 전 빗속에서 민재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하자고 말했던 그날 이후로 서유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되풀이했죠. 가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정말 가는 게 맞는 건지, 민재를 놓아주는 게 맞는 건지 결론은 매번 같았어요. 오늘 다 말씀드리고 물러나자. 그 결심을 가슴에 꾹꾹 눌러 담고서 서유는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다잡았던 마음이 무색하게 상견례 장소인 호텔 로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서유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입구에 서 있는 호텔 직원의 정중한 인사가 오히려 서윤을 더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민재가 서윤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긴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고급 액자들과 부드러운 조명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서윤에게 그 복도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가슴이 조여왔고 손에 쥔 가방끈이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서윤은 속으로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오늘 다 말씀드리고 민재 씨를 놓아주자.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야. 서유는 그 결심을 가슴에 단단히 묶어두며 한 발 한 발 무거운 걸음을 옮겼어요. 민재가 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묵직한 나무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민재가 서윤을 돌아보며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지만 서윤의 심장은 가슴팍을 뚫고 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이 있었고 그 너머 상석 쪽에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민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아한 한복을 입고 계셨고 아버지는 깔끔한 남색 수트를 차려입은 채 찻잔을 들고 계셨죠. 방 안 가득 은은한 차향기가 퍼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닭이 세트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서유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서윤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리 단단히 마음먹고 왔어도 이 자리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어 올랐습니다. 이제 곧 이분들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모두 털어놓고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서윤아, 고개 좀 들어봐. 민재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간신히, 정말 간신히 고개를 들었어요. 시선이 테이블 위의 찻잔을 지나고 수트의 소매자락을 지나고 마침내 상석에 앉은 중년 신사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서윤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깔끔한 남색 수트를 입고 은퇴 안경 너머로 온화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 그 중년 신사. 낡은 점퍼 대신 몸에 꼭 맞는 고급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서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며칠 전 한겨울 새벽 어두운 골목에서 깡패들에게 당하며 주저앉아 있던 그 눈빛. 은행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해 떨고 있던 그 눈빛.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흐뭇하게 웃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 서윤의 입에서 당황 섞인 탄성이 저도 모르게 터져 나왔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인지, 왜 그 어르신이 여기에 앉아 계신 건지. 서윤은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신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찻잔을 입에 가져가려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어요. 찻잔이 살짝 기울어져 차 한 방울이 테이블보 위에 떨어졌지만 신사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서윤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어요. 아니, 자네는 그때 그 떡볶이 아가씨. 상상도 못한 재회에 두 사람은 박제된 듯 서로를 바라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사이 옆에 앉아 있던 민재와 어머니는 대체 무슨 상황인지 영문을 몰라 눈만 깜빡이고 있었죠. 아버지, 서윤이를 아세요? 민재가 아버지와 서윤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신사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듯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나? 하하. 신사의 웃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까까지 정갈하고 조용하던 상견례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신사는 테이블을 돌아 서윤 쪽으로 다가오며 두 손을 활짝 벌렸어요. 이 아가씨가 바로 내가 말했던 그날 새벽에 내 목숨을 구해주고 택시비까지 쥐어준 그 은인이라네. 민재야, 내가 데려온 여자가 바로 이 아가씨야.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입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아버님이 말씀하시던 그분이 서윤이었어요? 그렇다니까. 골목에서 불량배들한테 당하고 있던 나를 구해준 것도, 은행에서 기계 앞에 쩔쩔매는 나를 도와준 것도 전부 이 아가씨야. 세상에, 떡볶이까지 같이 먹었다니까. 신사의 흥분한 목소리에 민재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어요. 서윤은 아직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며칠 전 포장마차에서 따뜻하게 떡볶이를 나누어 먹던 그 소박한 어르신이 민재의 아버지라니. 서윤의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되감기되었습니다.
골목에서 부축해 일으켜 세워드리던 순간, 택시비를 드리며 거짓말을 하던 순간, 키오스크를 도와드리던 순간, 나란히 앉아 떡볶이를 먹던 순간, 그 모든 장면 속의 어르신이 지금 눈앞에 수트를 빳빳하게 차려입고 자기를 은인이라 부르며 서 계셨어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손을 맞잡으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정말이에요? 우리 영감이 그날 집에 와서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몰라요. 젊은 아가씨가 자기 택시비까지 쥐어주고 갔다면서 이름도 못 물어봤다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팽팽하게 얼어있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뜨거운 감격이 채웠어요. 민재는 감격한 표정으로 서윤의 등을 가볍게 다독였고, 신사는 연신 세상에 이런 인연이 늘 반복하며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가움의 물결이 지나간 자리에 서윤의 가슴 안쪽에서는 날카로운 통증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은인이라 부르며 이토록 환하게 웃고 계시는 이 따뜻한 어르신. 방금 전까지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시던 그 진심 어린 눈빛. 그 앞에서 이제 서윤은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을 모두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 빚이 있다는 것, 아픈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까지. 아까 빗속에서 민재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런 내가 민재 씨 곁에 있으면 민재 씨 인생까지 망칠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분들 앞에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차라리 이분이 모르는 분이었다면 인사만 하고 깔끔하게 물러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골목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셨던 바로 그 은인이 떡볶이를 먹으며 장하다고 칭찬해 주셨던 바로 그 어르신이 시아버지라니. 이 기적 같은 인연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 같아서 서윤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서윤은 꽉 다문 입술 사이로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쥔 가방끈이 땀에 젖어 미끄러웠고 무릎은 후들거리고 있었어요. 기적 같은 반가움 뒤로 서윤이 감당해야 할 진실의 무게가 한층 더 무겁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반가움이 방 안을 채운 지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신사가 연신 세상에 이런 인연이 늘 반복하며 감격하고, 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맞잡으며 눈시울을 적시는 동안에도 서윤의 마음 한쪽에서는 차가운 바늘이 쉴 새 없이 찔러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환하게 웃고 계시던 신사와 어머니의 표정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민재도 서윤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죠. 서윤은 두 주먹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서윤의 첫마디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웃음으로 가득하던 공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저 사실 정말 가난합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서윤의 온 힘이 필요했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서 멈추면 영영 말하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돌봐야 할 아픈 남동생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해서 매달 병원비랑 약값이 나가는데 솔직히 감당하기가 너무 벅찹니다. 서윤의 시선이 바닥을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고급스러운 닭이 세트와 정갈하게 놓인 냅킨이 눈에 들어왔지만 서윤에게 그것들은 자신과는 너무나 먼 세계의 물건들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금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날 새벽에 아버님을 도와드린 일이 오히려 제가 과잉 진압을 했다고 거짓 신고를 당했거든요. 그 사람들 아버지가 지역에서 힘 있는 분이라 지구대장님까지 저한테 사표를 쓰라고, 아니면 파면하겠다고 하셨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손끝이 싸늘해질 정도로 주먹을 쥐고 있었지만 떨리는 건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경찰이 잘리면 저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재 씨한테는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민재 씨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다음 단어가 나오지 않았고 눈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지만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고, 울어서는 안 된다고 서유는 이를 악물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찻잔 위로 피어오르던 김마저 사라진 것 같은 숨막히는 정적이었어요. 민재는 서윤의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고 어머니는 두 손을 모은 채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어요. 고개를 떨군 서윤의 손 위로 따뜻하고 두툼한 온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이 깜짝 놀라 올려다보았어요. 신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앞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거칠고 작은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두 손으로 꽉 맞잡고 있었어요. 며칠 전 골목에서 서윤이 노인의 손바닥 위에 10,000원짜리 지폐를 올려놓고 감싸 덮었던 것처럼 지금은 신사가 서윤의 손을 그렇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신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떨림 하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그날 보여준 그 귀한 마음. 그게 우리 집에 오는 건 축복이란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신사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동정도 안쓰러움도 아닌 오직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가난이 무슨 죄라고 고개를 숙여. 돈이 없는 게 부끄러운 일이야? 아니지. 부끄러운 건 돈 앞에서 양심을 파는 거고 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야. 넌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어. 신사는 서윤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새벽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게 보통 사람이야. 그런데 넌 위험한 줄 알면서도 나섰고 가진 것 없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돈까지 꺼내서 내 손에 쥐어줬어. 너 같은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된다니 내가 오히려 영광이구나. 신사의 마지막 한마디에 서윤의 참아왔던 눈물이 눈꺼풀을 넘었어요.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리자 뒤이어 멈출 수 없는 눈물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서윤 씨, 우리 영감을 구해준 분이 바로 서윤 씨였다니. 우린 정말 복받은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어머니의 품에서 서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당할 줄 알았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빚이 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릴 위기라는 이유로 냉정하게 돌려보내질 줄 알았죠. 그런데 돌아온 건 거절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마디였어요. 서윤이 그토록 무겁게 짊어지고 온 짐들을 이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가볍게 받아주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가운데 서윤의 가방 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정갈한 상견례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날카롭고 시끄러운 소리였죠. 서윤은 얼른 눈물을 닦으며 가방을 뒤졌어요.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서윤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지구대장 오상철. 서윤의 손이 반사적으로 통화 거절 버튼 쪽으로 향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 전화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신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받아라.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사의 얼굴에서 아까까지의 따뜻한 미소가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포장마차에서도 골목에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슬퍼런 눈빛이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받아. 신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방 안의 공기를 통째로 눌러버릴 것 같았어요. 서윤은 영문을 모른 채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오상철의 고함이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순경,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 목소리에 서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민재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고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기어와서 최 회장님 앞에 무릎 안 꿇어. 내가 오늘 안에 해결하라고 했지. 오늘 해 안에 안 오면 내 경찰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알아?
끝이라고. 오상철의 목소리는 거의 광기에 가까웠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 잔인함이 스피커를 통해 고스란히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아까 어렵게 꺼냈던 용기가 그 고함 한 번에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뭔데? 최 회장님 자제분들한테 덤벼들어. 내가 뭔데? 사표 안 쓸 거면 파면 처리할 테니까 각오해. 알아들었어?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따뜻한 분들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웠습니다. 얼른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손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신사의 손이 서윤의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아까까지 서윤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그 손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힘이 실려 있었어요. 신사는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대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나 강도연이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까까지 목청을 높여 서윤을 짓밟으려 했던 그 거친 목소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떡볶이를 먹으며 흐뭇하게 웃던 소탈한 어르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턱을 살짝 치켜든 채 서슬퍼런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그 모습에서는 수십 년간 법의 최전선에서 불의와 싸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어요. 전직 검찰총장 강도연. 그 이름 석자가 스피커폰을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소화기 너머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자네가 지금 파면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그 순경이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야. 소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내 며느리지. 신사의 목소리는 고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까 오상철이 지른 고함보다 훨씬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담긴 무게는 어떤 고함보다도 무거웠어요. 그날 현장의 증인이 바로 나인데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그날 새벽에 무고한 노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자들을 제압한 게 과잉 진압이야. 증거 영상까지 있는 정당한 법 집행을 가지고 파면 운운하는 게 지구대장이 할 일인가? 신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묵직한 음성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민재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눈이 커져 있었고 어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구대장이라는 사람이 힘 있는 집안 눈치 보느라 부하 하나를 제물로 바치는 꼴이라니. 소화기 너머에서 작은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숨을 들이쉬는 건지 놀라서 헐떡이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임서윤 순경에 대한 모든 부당한 조치를 원상복구하게. 잠깐의 정적.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움직이겠네. 강도연은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이번 정적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종류였어요. 아까의 정적이 서윤의 고백에 따른 무거운 침묵이었다면 지금의 정적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서윤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자기가 택시비를 들이며 야간 수당 받는 날이라 돈 좀 있거든요 라고 거짓말을 했던 바로 그 어르신이 방금 전직 검찰총장의 이름으로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모든 부당함을 단 한 통의 전화로 무너뜨린 거였어요. 서윤의 무릎에서 힘이 빠지려는 순간 민재가 얼른 서윤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강도연이 다시 서윤 앞으로 와서 아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서슬퍼른 칼날 같던 눈빛은 이미 사라지고 다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던 소탈한 어르신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서윤아. 이제 다 괜찮을 거다. 서윤을 옥죄던 부당한 권력의 사슬이 단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법조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전직 검찰총장 강도연이 직접 목격자로 나서자 그동안 어둠 속에 숨어 있던 것들이 하나둘 빛 아래로 끌려 나왔어요. 지역 유지 최병권과 결탁해 매물을 수수하고 수사를 무마해왔던 지구대장 오상철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최병권의 아들들이 그동안 저질러온 폭행과 갈취, 그리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온 과정까지 전부 수면 위로 올라왔죠. 강도연은 은퇴한 몸이었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법조계의 인맥과 신뢰는 녹슬지 않았습니다. 감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지구대장은 직위 해제되었어요. 지역 유지와 그의 아들들은 특수강도와 공동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윤에게 사표를 쓰라고 협박하고 무릎을 꿇으라고 고함치던 그들이 이제는 법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였어요. 서윤은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오히려 서윤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어요. 지구대 현관에 들어서는 서윤을 동료 경찰들이 줄지어 맞이했습니다. 그날 눈치만 보며 시선을 피했던 바로 그 동료들이었어요. 그들은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얼굴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서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선배가 서윤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서윤아, 미안하다. 그때 옆에서 한마디라도 해줬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비겁했어.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 다 지난 일인걸요. 그 한마디에 선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이 제복이 자신에게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자부심의 상징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에 적혀있던 정의라는 글자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서윤은 이 자리에서 온몸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도연이 서윤에게 준 것은 명예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 강도연은 서윤을 따로 불렀어요. 서윤이 그토록 걱정하고 있던 동생 지환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윤아, 내 동생 지환이 말이다. 심장이 안 좋다고 했지?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잠깐 언급한 것뿐인데 강도연은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내가 아는 후배 중에 심장외과 쪽에서 손꼽히는 의사가 있어. 벌써 연락해뒀다. 지환이 데리고 한번 가보거라. 서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동생의 치료를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연결해 주겠다는 말에 서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이건 정말 제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강도연은 손을 내저으며 서윤의 말을 막았어요. 은혜는 무슨 은혜야? 내가 그날 새벽에 보여준 마음, 그게 은혜지. 이제 동생 걱정은 그만하고 내 행복만 생각하거라. 내가 지킨 정의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구나. 강도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단호했어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서윤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온 마음으로 인정한다는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연의 든든한 지원 아래 지환은 무사히 수술을 마쳤어요. 태어날 때부터 약했던 심장이 처음으로 안정적인 박동을 되찾았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지환이 서윤에게 보낸 첫 문자는 이런 거였어요. 누나, 나 이제 안 아플 것 같아. 고마워, 누나. 서윤은 그 문자를 받고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인지, 얼마나 오래 꿈꿔온 말인지 서윤 자신만이 알고 있었죠. 동생의 건강을 위해 청춘을 통째로 바쳤던 그 세월이, 그 지독한 인내의 시간들이 이 짧은 문자 한 통으로 비로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지환과 함께 병원 현관을 나서며 서윤은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동생의 희생양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남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렸다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그 봄의 어느 화창한 날, 서윤은 빳빳한 제복 대신 눈부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서윤은 몇 달 전 빗물에 젖은 채 길 한복판에 멈춰서 있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생기 있는 눈빛,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가슴속 가득 차오르는 행복.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안이 하객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서윤이 버진로드 입구에 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상석 맨 앞줄에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시아버지 강도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며느리의 가장 빛나는 날을 지켜보는 그 눈빛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앉아 계셨고, 그리고 버진로드 끝에서 민재가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임서윤, 너 나를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봤어? 라고 외치며 서윤을 놓지 않았던 바로 그 남자. 민재는 서윤이 한 발 한 발 다가올 때마다 점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끝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은 버진로드를 걸으며 지난날의 그 어두운 골목을 떠올렸어요. 한겨울 새벽,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맞닥뜨린 그 순간, 위험에 처한 어르신을 보고 못 본 척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도시락을 들고 집에 가서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그만이었어요. 그게 보통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윤은 멈춰섰죠.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 짧은 용기가, 그날 새벽의 그 한 걸음이 지금 이 자리에 서윤을 서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날 서윤이 노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것은 단순한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아니었어요. 타인의 상처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줄 아는 진심,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정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그 작고 당연했던 마음들이 씨앗이 되어 어느새 벼랑 끝에 서 있던 서윤의 삶을 구원하는 가장 따뜻한 손길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서윤은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재의 손은 그날 빗속에서와 똑같이 따뜻했어요. 서윤은 가슴 깊이 차오르는 행복을 고스란히 느끼며 민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식장을 가득 채운 축복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앞줄에서 시아버지 강도연이 힘껏 박수를 치고 있었고,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지환도 객석 한쪽에서 환하게 웃으며 누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타인에게 건넨 아주 작은 온기가 결국 내 인생의 가장 추운 계절을 녹여주는 기적이 된다. 서윤은 이 소중한 한 문장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민재와 함께 문부신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새벽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노인과 젊은 경찰관의 인연으로 시작되었어요.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외면하지 않았던 단 한 번의 용기가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불공평해도 진심으로 건넨 손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서윤과 강도연 어르신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인공들을 위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금까지 사연의 수첩이었습니다.